자, 앞서 교육부에서 나온 두 가지 문서를 갖다가 이제 살펴봤고요. 이어서 거기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 가운데서 일종의 이제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 교수학습 이론,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내용들을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론 부분에서 요 말이 나와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바로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말이 될 겁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의 이제 일종의 이론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competency based curriculum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역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competency라고 하는 말이 과연 뭐냐?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경험을 통해서 획득되는 능력이다. 여기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평생에 걸쳐서 발달되고 고양될 수 있다. 평생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모든 종류의 문제에 열려있는 능력을 말한다. 문제 해결,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보면 아시겠죠? 경험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경험 중심 교육과정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 얘기고. 그렇죠?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사실 평생 교육을 해야 돼요.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는 단순히 예전에 농업사회나 아니면은 이제 2차 산업 사회 시절에 한 가지 기능만 익히면 그걸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요 관점을 사실은 초, 중, 고등학교 단계에서 어떻게 녹여낼 거냐. 왜냐면 진로 교육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진로 교육과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학습. 실제 생활 속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이제 길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 수치는 굉장히 다양하고 큽니다. 그러니까 2015 교육과정, 그 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요 내용, 역량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꾸준히 나옵니다. 2015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학교 교육 맥락에서 역량은 학생들이 소유하거나 학습해야 할 것으로서 특정 맥락의 요구를 유능하게 수행해내는 능력, 그렇죠?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이에 적절한 지식과 기능 이외에 태도, 감정, 가치, 동기. 아까 나왔었죠. 우리 그 과정 중심 평가에 있어가지고도 이러한 측면들을 갖다가 평가를 하겠다,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렇죠? 우리 개정교육과정 그 신고 대조표를 보면 저 내용이 나옵니다. 태도, 감정, 가치. 이런 요소도 모두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육을 갖다가 얘기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서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이게 A부터 거의 Z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인지교육이에요. 사실상 우리들 대부분의 교육이 인지교육이라고. 체육이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미술이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음악이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대부분 요 교과 자체를 갖다가 구성하는 거는 대부분 인지적인 측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뭔가 아쉽다.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 아쉽다.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라도 이 내용을 넣는 겁니다. 태도, 감정, 가치, 동기 이런 것들을 넣는 거죠.
제가 이제 이게 정규 수업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지라고 카그니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인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선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말씀 못 드려서 지금 이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인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 플러스 얘네들 그리고 이 인지 교육 플러스 여기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맥락, 경험, 그렇죠? 실제 생활. 실생활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덧붙여가지고 총합적으로 교육을 시키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주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겁니다. 지금 역량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과제들을 섭렵을 해서 가르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 역량 보면 교과별로 규명할 수 있는 개별 교과 고유의 혹은 개별 교과의 특수한 역량을 교과 교육 역량이라고 하는데 학생이 특정 교과를 배웠을 경우 응당 보여줘야 할 그 교과 고유의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측면의 수행 능력. 자,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지식과 기능.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주로 인지적인 측면인데 여기에 가치, 태도라고 하는 것까지 배울 수 있을 때 바로 교과 역량이 제대로 갖춰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 역량은 이러한 교과 역량이 제대로 발달될 때 획득될 수 있으며 그렇죠? 교과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갖춰집니다. 교과 역량이 그러면 이 아이는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발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교과 역량은 핵심 역량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코어 컴피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교과 역량을 통해서 subject, specific. 자, 교과 역량, 교과 이겁니다. 교라고 하는 거, 저 과라고 하는 거는 이 과자예요. 이 과자가 아닙니다. subject니까 교육과정 할 때 이 과가 아니라 이 교과예요. 개별.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음악이면 음악, 체육이면 체육에서 특별하게 배우는 그 내용 자체가 이 아이의 핵심 역량하고 연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과를 갖다 한두 개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여러 가지를 배우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이에 있어가지고 교과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다양한 측면들을 갖다가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 역량, 코어 컴피턴스.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바로 이 핵심 역량을 기르는 데 있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속성과 능력을 결합한 것으로 21세기 사회에서 학생들이 되어야 하고 해야 하는 것을 정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서 봤었던 문서들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의 내용이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 혹은 교육의 결과로서 제시되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핵심 역량은 교육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술된다. 자, 자기 주도적인 그렇죠? 능력도 가지고 그렇죠? 포용력 가지고 시민성도 가지고 협력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 그런 거죠. 교육받은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이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의 핵심 역량이란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거쳐서 길러져야 할 범교과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의 역량이다. 범교과적이고 일반적인 역량. 그렇게 되겠죠. 아까 봤잖아요. 서브젝트 그러니까 교과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이가
그에 걸맞는 어떤 능력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갖춰가는 거죠. 개별 교과들이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채워 넣어주는 거예요. 채워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핵심 역량을 갖춰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 역량의 역할은 학교 교육과정 전반의 목적을 안내하는 것이고, 학교 교육과정의 목적이 특정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이 아니라 바람직한 인간의 형성에 있어야 함을 뜻한다. 그렇죠? 인지적 능력,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태도, 가치, 동기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갖추게 되는 거니까. 핵심 역량의 선정 기준, 삶의 다양한 분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삶의 성공적인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잘 기능하는 사회를 이끄는 데 공헌해야 한다. 모든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특징이에요. 핵심 역량의 선정 기준. 라이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선정 기준에 있어서. 자,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 여태까지 나온 문제들에 있어가지고 어떤 핵심 개념 뭐 내지는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되면서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야. 핵심 역량의 선정 기준 두 가지를 써라. 이것 가운데서 두 가지를 골라가지고 쓰면 되겠죠. 얘가 제일 쉽겠네. 모든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이제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역량, 즉 학생들이 향후 사회적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에 초점을 두어서 설계하는 것이다. 종래 교육과정이 교과를 중심으로 접근되어 왔다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사회적 삶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에 우선적인 관심을 둔다. 그래서 이 우선적인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사회적 삶에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내용에는 사회적 삶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이나 태도 만이 아니라 종래의 교과 지식도 의미 있게 포함된다.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서 교과 역량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과라고 하는 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과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이에 있어서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중에 기능이라든가 태도라든가 가치라고 하는 것도 더불어서 길러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역량을 교육과정에 대한 사고의 중심에 두자는 것이지 교과를 특정 역량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교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계의 특징을 보면 역량을 지식이나 내용으로부터 뚜렷이 분리시킨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커그니션만 중요하다, 인지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량과 지식, 내용이 서로 구분되어 있으나 양자는 상호간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지적 측면과 실제 생활에 있어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과 태도와 가치와 동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불어 가지는 겁니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틀은 역량과 지식 내용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기본 아이디어는 지식을 통해 역량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있어 가지고 내용을 살펴봤고, 요것 역시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와요.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게 뭐냐? 자기 주도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 주도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태까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비스무리하게 답을 쓰면은 득점할 수 있는 문제가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딱 지목을 해가지고 어떤 학자의 이 자기 주도성과 관련되어 있는 답을 써라라고 하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 대표적인 두 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역시나 학자가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자. 근거 있게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그래서 한 사람이 바로 이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두 사람인데 에드워드 대시하고 리차드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게 바로 자기 결정성 이론이에요. Self Determination Theory. 그래서 자기 결정성이란 자신의 행동과 운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 결정성을 가질 때 과제에 보다 오래 참여하게 되고 과제에 대하여 유의미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자, 자기 결정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능동적인 학생들이에요. 능동적인 학생들, 적극적인 학생들.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행동에 책임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의견을 갖다가 강력하게 제시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 참죠. 인내력도 있는 거고. 그런 학생들은 어쨌든 유의미하게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자, 자기 결정성을 가지지 못할 때 자신의 삶의 과정을 결정하는 데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내적 동기보다 외적 요구에 따르게 된다. 그래서 자기 결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자율성, 두 번째 유능감, 세 번째 관계성의 기본 욕구로 이루어진다. 문제 내기 좋습니다. 세 가지 기본 욕구. 욕구 두 가지 쓰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써라 그러면은 뭐 그렇죠? 자기 결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으로 뭔지는 딱 아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욕구 세 가지가 있대. 그 기본적인 세 가지의 기본 욕구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율성 욕구. 그렇죠. 능동적인 친구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해요. 자율적으로 하고 싶어 한다고. 인간이 외적인 보상이나 압력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려는 욕구다. 독립성에 대한 욕구이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신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결정하기를 원하는 욕구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야. 학생들의 자율성에 대한 지각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자, 구체적인 방안이에요. 이건 방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정의가 나왔고요. 그렇죠? 어떤 욕구인지, 그렇죠? 자율성 욕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방안. 두 번째, 유능감 욕구입니다. 인간이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길 원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향상시키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관종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누구나 그 관종이라고 하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심종자라고 하는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요. 조그만 아이들 보세요. 그 까부는 거. 왜 까불겠어요? 노래 부르고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누군가한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한 욕구가 있는 거야. 관심의 대상에서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라고. 왕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따돌림이잖아요. 따돌림이 뭐예요? 관심의 대상에서 제껴버리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만큼 실망스럽고 그것만큼 좌절스러운 게 없다고. 그러니까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괴롭힘에 있어가지고 최고의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따돌림이라고. 관심으로부터 제껴버리는 거. 그게 뭡니까? 사람은 자기가 뛰어나다라고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 정도로 이쁘고 나는 이 정도로 뭔가가 있고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외제차를 타고 왜 비싼 데 가서 음식을 먹으며 왜 외국에 나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립니까? 왜?
이거예요. 유능감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학습자는 유능감이 높다. 학생들의 유능성을 지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학생들의 지식과 기술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들이 성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생활 태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이거예요. 자, 이게 방안이겠네요. 그렇죠? 자, 증거를 보여준다. 세 번째는 관계성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과 정서적 유대와 애착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사랑받고 싶어 하죠, 우리는. 자, 관심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뭔가 혼자 뭔가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 하고 다 그런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거기 이제 관계성 욕구라고.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을 좋아하고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믿을 때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너무나 당연하죠. 나를 좋아하는데, 나를 바라봐주고 미소 짓는데. 자, 나를 바라보고 찡그리고 거의 욕할 분위기가 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그게 관계성이에요.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존중을 전달하고 학생과 학습에 대한 진정한 헌신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존중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 방안이 되겠죠? 방안입니다. 자,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방안, 구체적인 방안. 내재적 동기하고 자기결정적 동기. 그러니까 이 자기 결정성하고 그 내재적 동기하고는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자율적이니까.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외부 보상이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재적 동기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유능하고 자기결정적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이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하고 성취하도록 이끌고 이것은 다시 자기결정적이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킨다. 그래서 자기결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 동기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자, 교육적 시사점입니다. 자율성이 허용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자, 부모나 교사가 학생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의 내재적 동기, 학업 성취, 적응, 흥미 등 다양한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자, 아까 자율성 욕구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자율성이 허용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이것도 답이 되겠네. 그렇죠? 구체적인 방향. 교사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권장하고 학생들에게 왜 학습 활동이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학습 활동을 내재화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요거는 이제 관계성 욕구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렇죠? 학습 활동이 필요하고 왜 그런지 설명해 주는 거는 그만큼 관심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 유능감을 높일 수 있다.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학습 활동 전략을 사용한다. 요거 방안으로 괜찮네요. 그렇죠? 요 관계성 욕구하고 관련된 협동 학습. 경쟁적이고 학습 결과에 의한 판단을 강조하는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다. 그래서 협력적이고 서로 배려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자기결정성 이론 보셨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욕구하고 관련된 세 가지가 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는 충분히 쓸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것들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자기 효능감 이론이에요. Self-efficacy theory. 자, 반두라.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 효능감 이론. 저는 이 반두라가 이제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도 이제 제시했지만 모델링이죠. L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모델링. 자,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인 중요성을 갖는데 굉장히 인투이션이 있는 이론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 자기 효능감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라고 봅니다. 자,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도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에요. 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인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나옵니다. 학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인지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믿음이에요.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믿음이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 당연히 내재적 동기하고 연결이 되겠죠. 앞서 봤던 대시 라이언이 얘기한 자기 결정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학습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주관적인 생각,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 있어서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사람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없었냐? 옛날에 있었죠. 계속해서 있었죠. 그런 얘기도 계속해서 했었죠. 하지만 보다 일종의 과학적인 개념으로 정립시킨 사람이 바로 이 반두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효능감은 행동 선택, 노력의 양, 과제에 대한 지속력, 사고의 형태와 정서적 반응 등에 영향을 준다. 여러 가지 것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자신감이라고 얘기하는 셀프 컨피던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자기 신뢰성이에요. 자신, 여기 이제 감으로 바꿔야 되겠네. 감으로 바꿉시다. 이게 바로 셀프 컨피던스예요. 자신감, 자기 신뢰성, 자기 신뢰감, 자신감이에요. 이게 준말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거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바로 이제 그것이 모든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많은,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을 하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과제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와 과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끌어나가는 힘, 그 다음에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정서적으로 반응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유쾌하게 반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항상 웃고 그런 것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효능감이잖아요. 효능감. 자기가 그만큼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확신인 거예요. 자, 학습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낮은 학습자는 과제를 회피하려고 하지만 반대로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학습 활동에 기꺼이 참여하라고 한다. 너무나 당연하죠. 자, 이거를 잘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선생님들은 이걸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심리학도 인지심리학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인지심리학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심리학 중요한데요. 저는 사회심리학보다 인지심리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인지심리학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우리 마음, 감정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래요. 하지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컨트롤해 나가는 많은 부분은 사실은 인지와 관련이 돼 있어요. 나중에
본격적인 수업을 할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자기 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과제를 끈기 있게 지속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효과적인 인지적 학습 전략과 자기조절 학습 전략을 사용해서 학습 과제에 대한 성취도가 높다. 당연하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실험을 한 거예요. 반두라가. 해봤더니 그렇더라. 이 반두라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합니다. 너무나 우리 심리학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그 실험 뭐 100가지, 50가지, 뭐 10가지 하면 이 사람의 실험은 꼭 들어가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실험들을 많이 했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론을 정립했어요. 설득력 있게. 자, 그래서 자기 효능감 형성 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방안. 자, 자기 효능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시험 문제에 있어가지고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분들에 있어가지고도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가지고 좀 권위 있는 책, 권위 있는 이론에서 그 내용들이 나오면 땡큐인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적인 성공 경험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반면에 실패 경험은 자기 효능감을 낮춘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앞서서 저 성공 경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아까 유능감 그러니까 자기 결정성 이론에 있어가지고 유능감 욕구하고 관련된 게 뭐였어요?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저거거든요. 성공 경험을 갖다가 해주는 거. 우리는 자꾸 그 얘기를 한다고. 실패가 쓰지만 약이 될 수 있다고. 물론 자질구레한 우리는 실패들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우리 학교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시험 보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자질구레한 실패들을 갖다가 하도록 그 만들어져 있는 우리가 벗어나기 쉬운 일종의 덫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덫들이 너무 심각하게 특히나 대학 진학에 있어가지고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덫을 깔아놨어.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거는 여기서 논할 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실패들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런 덫보다는요 자질구레한 그 성공의 기회들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 우리들의 성장,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아이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 성장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그 자질구레한 성공의 사례들이. 사실 그것들을 해줘야 돼요. 실패해요. 하지만 그걸 갖다가 극복해낼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실제적인 성공 경험들, 자질구레한 성공 경험들, 그 다음에 중간의 성공 경험들, 그리고 엄청나게 큰 성공 경험들이 덧붙여지면 그 아이는 나중에 실패라고 하는 큰 덫에 빠지더라도 쉽게 나와. 하지만 자질구레한 실패 경험들 많이 한 친구들은요. 그것보다 조금만 더 큰 실패 덫에 걸리더라도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왜? 극복해보던 경험이 없으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실제적인 성공 경험들을 갖다 많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 거기에 셀프 컨피던스가 생겨. 자신감이 생기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공의 경험들이.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실패의 경험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의도적이라도 그런 실패의 경험 주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 우리 100세의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괜찮은 성공 경험들 많이 경험하면서 살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성공 경험을 주세요. 자, 타인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 대리 경험 또한 자기 효능감에 대한 지각을 대리 경험. 이게 나오죠? 대리 경험. 나왔습니다. 실제적인 성공 경험. 두 번째. 자신의 능력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 대리 경험. 그래서 어린 아동일수록
일수록 또래들의 성공적인 수행 경과를 보고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다 아이돌 하겠다는 거야. 자기 또래 애들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하는 거. 아니 나도 저 정도는 출 수 있는데. 아우 쟤가 나보다 이뻐. 막 이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어른 되면 알아요. 어른 되면 그래 저렇게 하기가 저렇게 쉽지가 않은데 자기 또래에게 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될 수 없지.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다 따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있어서 타인의 칭찬이나 격려와 같은 언어적 설득 또 정도는 약하지만 자기 효능감 판단에 영향이 저는 크다고 봐요. 특히 선생님들, 부모님들, 칭찬, 격려, 요거도 먹고 크는 아이하고 칭찬받고 크는 아이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얻은 칭찬이나 격려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아닌 경우도 많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해야죠. 생리적 상태에 대한 해석.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생리적 현상 혹은 정서적 반응은 자기 효능감 판단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곧 수능 시험이 있는데 아마 이거 보고 볼 때쯤이면 이미 수능이 끝났겠네. 어쨌든 곧 이제 여러분들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자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소변이 마렵다 라든가 뭐 이렇게 갔는데 뭐 이렇게 많이 옷 껴입고 두껍게 입고 가잖아요. 근데 너무 더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은 생리적인 존재예요. 생리적인 존재라고. 영향을 받아. 잠 못 잔다거나, 그죠? 소변이 마렵다거나, 대변이 마렵다거나, 너무 덥다거나, 너무 춥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안 끼치게 해야 되고, 그러한 경험을 갖다가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불안 심리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우리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작용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떤 능력을 갖다가 발휘하는 데 있어서 생리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회피할 수 있는 방법, 그걸 갖다가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나온 얘기를 갖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을 제거하는 방법, 성공적인 과제 수행 경험. 그래서 아주 더 구체적으로는 요거예요. 협동학습 전략을 통해 가지고 학습자들이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집단 활동을 통해서 성공적인 과제 수행은 구성원들의 효능감을 높여준다. 자,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회 인지 학습 이론이라고 반두라에. 자,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 나오지만 또래 모델이죠. 모델링. 관찰학습이에요. 관찰하는 겁니다. 모델에서. 그걸 통해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습득을 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겁니다. 자, 협동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구성주의잖아요. 구성주의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인지예요. 이건 이제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관찰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인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자기 효능감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래 모델을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피드백. 자,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칭찬, 격려.
교사는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한 학습자에게 능력에 귀인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높게 지각하도록 할 수 있다. 자, 우리는 항상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노력에 귀인해야 된다.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 자기 효능감 같은 경우는 자신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노력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적이 오르고 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귀인 이론에 있어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가닿는 어떤 목표 지점이긴 한데, 근데 귀인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라고 하는 것, 그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발현됐을 때 이 사람이 뭔가 학습 향상도 잘 이루어지고 동기부여도 잘 되고, 그러면 그 능력이 귀인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귀인 이론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피드백에 있어서 교사가 이 아이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야, 너 능력 뛰어난, 너 이 부분 굉장히 잘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것도 이제 교사의 몫입니다. 교수 효능감의 제고. 교수 효능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데 있어 가지고 주저함이 없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한테 내가 전달하는 이 지식과 나의 태도와 가치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고 합당하고, 그런 자기 스스로의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 믿음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수업 능력, 학습 전략,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학생의 생활지도 및 도움 제공 능력에 대해서 갖춰야죠.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때 아이들은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거예요.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 우리 앞서 이거 봤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개별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수 학습 부분에 있어서. 자, 제가 이제 이걸 선택한 이유도 사람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이제 개별화 교수 체제라고 해서 켈러 플랜이라고 그럽니다. 켈러에 의해서 이제 개발된 학생 중심 교수 방법이에요. 과제 수행 시 자신의 흥미와 속도로 진행하며 완전 학습 지향적 교수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에 있어서 중요한 베이스에는 바로 이 완전 학습 지향적 교수 방법, 완전 학습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고요. 또한 절대 평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어요. 필요에 따라 시간에 관계없이 목표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 학습과 검사를 되풀이한다. 우리 성취 평가제라고 하는 얘기가 아까 나왔었잖아요. 바로 이제 여기에 기반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 가운데 우승한 동료나 지원자로 구성된 보조 관리자, 프록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부진 학생의 학습을 돕고 동기를 부여하며 오답을 교정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 이제 이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문서들이 나온 거는 이 역할을 갖다가 교사들이 주로 맡게 되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봤을 때 동료 평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한다고 돼 있잖아요. 동료 평가. 그 의미 자체는 뭐냐면 같이 하는 동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료끼리 학습이라고 하는 게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요 리을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절차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단원을 세분화해서 학습 목표 제시하고 수단에 대한 지침을 제공을 하고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한 다음에 토의, 단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교사나 동료 학생과 토의를 해서 시험을 보고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개별 처방식 교수법이라고 하는 거. 자, 글레이저가 개발을 했고 프로그램 학습 개념에서 나왔다. 프로그램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 학습이라고 하는 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로? 컴퓨터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 말고 프로그램으로 이제 짜져 있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학생 개인의 목표와 특성에 맞는 학습 자료, 학습 방법을 선택하고 학습의 진도, 질, 범위, 속도 등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한다. 각 과목의 전 과정이 비교적 작은 수업 단위로 잘게 나눠져 있고 단원들의 구체적인 목표와 그 성취 여부를 측정하는 절대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정해진 수에 따라 절대 기준이라고 얘기했죠. 절대 평가입니다. 교사는 대부분의 학습을 학생의 자율, 컴퓨터 보조 교사에게 맡기고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 대한 지도를 수행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중요성을 갖다가 역시 강조를 하지요. 자, 절차를 보면 배치 검사를 시행해요. 어느 정도인지 능력을 평가를 하고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결정한 다음에 개별 학습을 진행을 하고 진도 확인 검사를 갖다가 시행을 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사후 검사를 시행하고 그래서 과정을 반복 시행을 해서 학생이 계속 발전 진행되어 가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 다음에 적성, 처치, 상호작용 모형이 있습니다. 크롬바크하고 스노우가 이제 개발한 모형이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사람 이름 나오는 것만 지금 하는 거고 중요한 그 이론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모형인데 학생의 적성에 따라서 학습 지도를 달리해서 학습 지도를 최적화한다. 그러니까 학생이 있어요. A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특히나 학습과 관련된 거기에 맞는 방법을 갖다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학습 지도 처치를 하고 그래서 이 학생의 발전된 모습을 갖다가 꾀하는 거죠. 어떠한 교수 방법이라도 그 자체로 효과적일 수는 없고 학생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적용할 때 학습의 효과가 높아질 거다. 적성 바로 특성이죠. 처치 방법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갖다가 강구하는 거죠. 이게 방법 1이었다면 방법 2 또 다른 처치 두 번째를 갖다가 선택을 해가지고 처치를 해줘요. 학습의 결과란 학생의 적성과 교사의 처치의 상호작용이다. 그러니까 방법 1을 갖다가 선택하는 거. 이게 뭐예요? 상호작용의 결과, 효과,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모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호작용 모형. task, trait, treatment, interaction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학습의 결과를 학습 과제, 학생의 특성, 학생에 주어지는 수업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방법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 과제라고 하는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학습 과제와 학생의 특성에 맞는 수업 방법을 적용했을 때 최대의 학습 성취도 효과라고 하는 게 성취도겠죠. 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특성, 처치, 상호작용 모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일종의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일종의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밑에 베이스로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고, 평가 자체를 갖다가 이제 절대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앞서 봤지만, 그래서 완전 학습 모형에 기반을 해서 일정 정도의 성취를 갖다가 얻을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완전 학습 모형에 기반해서 거기에 따른 절대 평가를 하고,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학생의 수준과 학생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들을 갖다가 잘 연계시켜서 학습 과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교사의 적절한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세계의 이론 혹은 모형에 있어 가지고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 봤던 두 문서 가운데서 그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건 이제 또 별도로 우리 이제 그 이론적인 거 우리 이제 쭉 살펴봤지만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기반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그 이론적인 부분들도 이제 살펴봤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또 그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